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입니다. 이 책은 2024년 12월에 출간돼요. 현재 소설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의 책이에요. 출판사는 북파머스, 저자는 리사 리드셋, 옮기니는 소나소님입니다. 이 책은 2024 스웨덴 올해의 도서상 수상, 스웨덴 덴마크 베스트셀러 1위, 전세계 32개국 판권 계약, 미국 서점협회 선정 도서인 화제의 소설이에요. 인생, 우정, 사랑을 우아하게 풀어낸 올해 가장 아름다운 소설. 너도 알다시피 난 내가 자랑스럽단다. 서로에게 돌아갈 길을 찾으려는 이들의 뜨거운 화해와 깊은 사랑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소설은 저자가 임종을 앞둔 할아버지가 남긴 메모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설 속 인물인 보가 삶의 마지막을 목전에 두고 내내 어려웠던 아들과의 관계와 여러 문제들을 차차 풀어나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리며 독자에게 묵직한 여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대 간의 소통, 가족 간의 사랑, 오랜 동료와의 우정, 뜨거운 화해와 온화한 작별의 과정을 사실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보여주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언젠가 누군가와 영원히 작별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비극이지만 이 책이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스티반거 아프텐블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탄탄한 스토리와 생생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인간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그려내어 어떻게 삶을 마주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는 인생 소설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인생, 우정, 사랑을 우아하게 풀어낸 올해 가장 아름다운 소설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감동적이고 따사로운 이야기가 마음속 깊이 전해진다. 2024 스웨덴 올해 도서심사평. 우리를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이야기, 개인의 삶, 우정, 사랑을 우아하게 풀어낸 올해 가장 아름다운 소설. 너도 알다시피 난 내가 자랑스럽단다. 서로에게 돌아갈 길을 찾으려는 이들, 뜨거운 화해와 깊은 사랑에 대한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보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기력도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느낀다. 아내의 향기를 보관하려고 스카프를 항아리 속에 넣어뒀는데 이젠 항아리 뚜껑을 여는 것도 쉽지 않다. 보의 고요한 일상은 매일 찾아오는 요양보호 사이에 잠시 깨어질 뿐이다. 다행히 곁에는 오랜 반려견 식스텐이 아직 남아있다. 아들은 보가 죽기 전에 반려견을 다른 곳에 보내려고 한다. 아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삶이 다하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아들은 그런 마음을 모른다. 식스텐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보의 감정은 크게 흔들리고 그는 삶의 여러 순간을 되돌아본다. 나는 어떤 아버지였나? 나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던가? 보는 시간의 위협에 주저앉지 않는다. 그는 남은 시간 동안 삶을 잘 풀어낼 수 있을까? (5월 20일) 토요일 12시 30분 점심시간. 내장을 다진 고기와 비트뿌리 요리. 보가 눈이 어두침침하다고 불평했음. 월요일에 지역 간호사협회에 연락할 예정인 칼레.
사타구니에 퍼지는 뜨끈한 열기 때문에 잠을 깼다. 화장실에 가는 꿈을 꾸었다. 마치 한스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비록 많이 지르진 않았지만 충분히 불편하고 찝찝했다. 벽시계로 시선을 던졌다. 곧 요양보호사들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올 것이다. 하지만 내겐 욕실에 가서 속옷과 바지를 갈아입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그들은 내게 항상 기저귀를 차고 있으라고 권했지만 나는 그들이 대문을 나서자마자 기저귀를 벗어버리곤 했다. 그들은 내가 기저귀 차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기저귀를 차고 다니느니 차라리 옷에 오줌을 지리고 갈아입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부엌 소파에 누워있던 나는 가쁜 숨을 고르며 몸을 일으켰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차 한 잔이 있었다. 찻잔은 우리가 회가에 갔을 때 해변가에서 구입한 것이다. 당신은 그 찻잔이 예쁘다고 했다. 당신은 내게 그럴 필요 없다고 만류했지만 나는 찻잔을 사서 당신에게 선물했다. 월급이 인상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지갑이 꽤 넉넉했기 때문이었다. 그해 여름, 한스는 우리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파티를 열었다. 그런데 멍청하게도 마리타와 네일라가 사는 곳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시끄럽게 놀았다. 당연히 그들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주었다. 나는 한스를 크게 야단쳤지만 그는 잘못했다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그는 막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도시에서 온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스의 머릿속에 갖가지 생각을 집어넣었고 그중 특히 프레센에서 온 아이는 더 심했다. 한스는 우리에게 반항하기 시작했고 정치에 관해 수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우리가 했던 일과 우리가 내렸던 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참견하기도 했으며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그 나이 때는 다 그래요. 당신은 한스가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간 후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저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나는 당신이 접시에 놓아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다. 같은 해 이른 봄, 우리는 그가 어학연수라고 불렀던 여행을 두고 말다툼을 했다. 그는 여름방학 때 영어를 배우러 영국으로 가고 싶어 했고 그 비용은 당연히 내가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스는 프레센 출신의 친구도 영국에 간다며 그 친구와 함께 가고 싶어 했다. 나는 우리 형편으로는 그런 비용까지 감당할 수 없다고 솔직히 말했다. 로베르트의 아버지는 비용을 다 대준다고요. 코울릭의 자식은 경멸하듯 말하며 나를 쏘아보았다.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젠장. 영국으로 놀러가는 것까지 내가 비용을 대주어야 하는 무례한 말썽쟁이를 지금까지 아들이랍시고 키워왔다니. 나는 상황이 어떤지 설명했고 그런 상류층 놀이에 돈을 낭비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당신은 식탁을 정리했고 아무 말 없이 빈 접시들을 차곡차곡 쌓아 싱크대로 가져갔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참 후 당신은 전날 먹다 남은 파운드 케이크 한 조각을 내밀며 말을 이었다. 아마 그래서 아이가 더 무례한 태도를 보였을지도 몰라요. 나는 당신을 흘겨보았다. 나는 당신이 내 편을 들어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당신이 옳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아이 때문에 몹시 화가 났던 게 사실이다. 아이는 어떻게 하면 나의 짜증을 돋울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내가 이성을 잃고 화를 낼 만한 행동은 골라가며 했다. 나는 신음소리를 내며 청바지 단추를 풀었고 바지가 욕실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나는 살갗에 힘줄이 붉어져 나온 거울 속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눈이 따끔거렸다. 거울 속의 남자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았다. 그 남자는 널쩍한 붓으로 그린 유화 속의 남자와 비슷했다.
삐죽삐죽한 수염과 긴 머리가 눈에 띄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노인을 연상시켰다. 내 얼굴은 그의 얼굴과 비슷했지만 그는 죽는 날까지 매일 거르지 않고 말끔하게 면도를 했으며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수염을 보며 면박을 주곤 했다. 좀 단정하게 다니면 어디가 덧나나? 어느 여름날 저녁 식탁에 막 앉으려던 순간 그가 투덜거렸다. 나는 방금 휴가를 얻었고 우리는 농가에 며칠 머무르며 일손을 도와주러 히스모 포르스에서 왔다. 어머니는 집에서 직접 재배한 감자와 들을 넣은 청어 요리를 만들어 주었다. 휴가가 시작되기 보름 전 점심시간이었다. 옥회소는 휴가 동안 수염을 기를 것이라고 말했다. 수염을 가장 길게 기른 사람에게 휴가가 끝난 후 맥주 한 박스를 상으로 주는 건 어때? 그는 피지와 내게 어깨동무를 하며 가볍게 등을 툭툭 쳤다. 좋아. 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너희들도 우리 아버지를 본 적이 있지? 나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산타크로스 같은 그의 수염을 봤다고 말했다. 나도 할게. 나는 수염을 기르겠다고 말했지만 당신이 불평할 것이란 생각이 걱정이 되었다. 나는 정원 의자를 꺼내 앉으며 말없이 노인을 바라보았다. 나의 눈길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당신의 눈길과 마주쳤다. 마치 당신은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은 한참이나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 사이에 노인은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았다. 어머니가 노인의 접시에 감자를 얹어주던 동안 당신은 내가 동료들과 시작했던 내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노인은 대답 대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고 당신은 어머니를 돌아보며 음식 맛이 좋다고 찬사를 늘어놓았다. 노인이 내 수염을 두고 했던 말은 지나가듯 던진 우스갯소리였지만 나는 그의 말을 가슴에서 지우지 못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노인과 나는 말없이 앉아 접시만 내려다보며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었다. 나는 가축과 농작물에 대해 어머니에게 질문을 던지는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참으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당신에게 매료되었다. 당신은 말할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 같았다. 나는 맥주를 마시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내 시선은 그의 커다랗고 미끈한 몸에서 자꾸만 미끄러져 내렸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나는 용기가 없어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 수치스러웠다. 속옷을 내리자 지린내가 올라와 코를 간지렸다. 욕실 구석의 건조대에는 요양보호사들이 빨아 널어놓은 속옷과 바지가 있었다. 나는 깨끗한 속옷을 꺼내러 침실로 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당신이 떠난 후 침실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다. 나는 손을 뻗어 파란 속옷을 집어들어 변기 뚜껑 위에 앉았다. 천천히 몸을 굽혀 왼쪽 발부터 속옷 속으로 집어넣었다. 발은 검부른 색으로 변했고 발가락은 삐뚤어져 있었다. 오른쪽 발은 더 뻣뻣했지만 3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속옷을 입을 수 있었다. 시애트 바지는 청바지보다 훨씬 가볍고 유연해서 입기도 편했다. 한스는 시내의 인터스포츠 상점에서 이런 바지를 10번이나 사서 내게 주었다. 손을 씻고 수도꼭지를 잠그려는 순간 욕실 반대편에 있던 현관문이 열렸다. 나는 곧 부엌에 있는 칼레를 보았다. 그는 이미 냉동실에서 조리가 된 음식을 꺼내놓았다. 내가 부엌에 들어서자 그가 몸을 돌렸다. 옷이 너무나 꽉 조여서 그가 움직일 때마다 뱃살이 붉어져 나왔다. 그의 등 뒤의 조리대 위에는 한스가 붙여놓은 메모지가 있었다. 식사는 잊지 말고 꼭 하세요. 채, 배가 고프면 어련히 잘 알아서 챙겨 먹을 것이다. 잘 지내셨어요? 칼레는 내게 인사를 건네고 냉동식품의 플라스틱 포장지에 구멍을 뚫었다.
냉동실에는 1년 내내 먹고도 남을 만큼 음식이 있는데도 한스는 매주 장을 봐서 채워 넣었다. 그럭저럭 지냈어요. 나는 그가 만나는 모든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하는지 궁금해졌다. 그의 말은 마치 단조로운 만트라처럼 들리기도 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려고 해요. 배가 고픈가요? 나는 어깨를 으쓱 축혀 보이며 소파 위에 식스텐 옆에 앉아 개의 머리를 긁어주었다. 뜬금없이 오늘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스쳤다. 나는 다시 몸을 일으켜 한스가 벽에 걸어놓은 달력 앞으로 가보았다. 오늘 날짜가 적힌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이 달력에 붙어 있었다. 내 직감이 맞았다. 그렇다. 오늘 저녁에는 한스가 오기로 했었지. 그리고 내일은 투레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 평소보다 눈이 더 따끔거리고 시야가 흐려 칼레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눈을 몇 번이나 깜빡여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나는 식스텐에 대해 그와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었다. 내게서 식스텐을 빼앗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설명한다면 그도 틀림없이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 다시 바지 속에서 뜨끈뜨끈한 열기가 번졌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무슨 일인가요? 칼레가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으며 물었다. 나는 다시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줌을 쌌다는 말. 비록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여전히 내뱉기 어려운 말이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칼레가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이번에는 양이 훨씬 많았다. 바지의 젖은 부분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다. 아,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시작 장치를 누르지도 않은 채 전자레인지를 닫았다. 얼른 기저귀를 갈고 깨끗한 바지를 입혀드릴게요. 칼레와 시선이 마주쳤다.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스쳤다. 나는 몸을 일으켜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고개만 끄덕였다. 옹기니의 말.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마치 내 안의 한 자리가 흔들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늙고 병든 아버지와 그를 돌보는 아들의 갈등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월을 견디며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복잡하고도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언젠가 맞이해야 할 삶의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갈등과 화해를 발견했습니다. 보는 치매에 걸린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고 자신에게 찾아든 병마를 서서히 받아들이며 죽음을 기다리지만 여전히 지난 세월을 놓지 못하며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을 돌보려고 할 때마다 자신의 한 부분이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에 이를 거부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 무엇이든 바꾸려 하지만 보에게는 자신이 소중히 여겨온 것들을 하나씩 잃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보의 눈에 아들의 손길은 때로 사랑이라기보다 자신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책을 번역하며 나는 보가 느끼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버림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일 테지요.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고 점점 흐릿해지는 기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보에게는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은 것이 있었고 그것은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 고집스러움 속에서 지켜온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이 깨달은 한 가지는 보의 고집과 무뚝뚝한 속에 숨어있는 진심이 결국에는 그가 아들에게 전하려 했던 가장 깊은 사랑이었다는 점입니다. 보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떠올리며 나는 그가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아들에게 자랑스럽다는 말을 건네는데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자긍심이자 사랑을 전하는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하고 깊은 의미를 담은 그 말은 곧 수많은 말없는 사랑이자 그의 마음속에서 긴 세월 동안 지켜온 진실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랑을 하나의 고백으로 녹여낸 순간이었으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번역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며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잃어가는 것들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의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도 생겼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보의 말처럼 우리가 묵묵히 전하는 사랑이 때로는 가장 큰 진심이 되어 전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자랑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부모님에게, 혹은 자식에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시간이 지나면 더욱 간절하게 남는 말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책은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남겨두어야 할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값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요? 나쁜 일이 있으셨든, 좋은 일이 있으셨든, 우리는 과거보다 다가올 2025년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올 한 해 많이 애쓰셨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책들로 인사드릴게요.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